매트릭스나 공각기동대를 보셨나요? 거기에는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것이 나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뇌가 컴퓨터와 연결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이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임철웅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강력한 주제 같아요. 네.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연결된다. 되게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주제인데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가장 최근의 사례나 뭐 실험 결과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뇌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실험들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이번에는 무선으로 연결해서 컴퓨터를 조작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거는 뇌의 신호나 뇌파 같은 것들을 그 신호를 읽어내서 명령어로 이해를 하고 이것들을 다시 기계와 연결시켜서 그 기계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이거든요. 생각만 했는데도 컴퓨터를 뭐 제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와 연결된 로봇파를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생각만 뭐 타이핑을 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한 와이어리스 기기를 장착하고 물론 이제 그 실험자들은 안에 뇌의 전극을 뇌파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이제 전극을 이식을 했지만 이것들을 무선 도구로 읽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PC를 작동시키고 뭐 문자를 보내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뇌에 뭘 쓰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영모자 같은 거 써가지고 그걸 읽어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타이핑이 되고 뭐 팔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기존에 다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번에는 무선으로 되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의 뇌파가 실험실의 결과로 이제 축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영모자처럼 했던 그런 도구를 이제 EEG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호를 읽어내는데 그 두피 바깥에서 나오는 그 신호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상도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해상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해상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매트릭스 보셨잖아요. 매트릭스에서 거기서 주인공들끼리 막 무술을 합니다. 싸워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 그 싸우는 장면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 초록색 글자를 가지고 해독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가 영화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나가서는 꿈이 현실로 보일 때 지금은 이제 흑백으로 희미하게 보인다고 치면 이런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꿈속의 모습 이런 게 정말 더 현실화돼가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떤 이미지로 말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뇌에 있는 신호들을 감지해서 그것들을 언어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컴퓨터 언어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신호가 흐릿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겠죠. 뇌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뇌를 만약에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했을 때 그 그림이 좀 다소 흐릿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뭐 정확하게 예를 들면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문자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할 수 없고 그냥 어떤 물체를 좀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좀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EEG 정도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쁘다거나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정도로 측정이 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뇌에 있는 생각들을 정말로 읽어내고 그것들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왔어요. 무선으로는 광대역폭까지 뇌의 신호들을 읽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험들이 다 실험실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을 데이터로 기록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수집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양도 한계가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짓도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무선으로 자기 집에서도 24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다면 뇌 활동에 대한 데이터도 24시간 동안 쌓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쌓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AI가 분석을 했을 때 그거를 패턴화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죠. 이 차이가 실은 굉장히 그 데이터 양으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이 사람의 운전 패턴을 알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운전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시험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운수 업체들은 자동차에 운행 기록계라는 걸 달아서 초당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운전 패턴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하는 모든 것이 다 수집되는 그렇죠. 브레이크를 얼마나 네네. 밟나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뇌 데이터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게 되겠네요. 네. 이게 무선으로 됨으로써 그렇게 나의 24시간을 수집하기도 가능하고 좀 더 확장되면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동시에 막 수집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데이터들을 쌓게 되겠죠. 어떤 분은, 그거 뭐 옛날부터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거 새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무선 기술은 굉장히 새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새로운 건 실은 아니죠. 그렇죠. 이거 역사를 잠깐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뇌의 신호를 읽어내는 기술은 1929년에 이미 뇌파를 기록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거의 100년 됐네요. 90년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어야 그것들을 이제 뇌의 그런 뭐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70년대에 이미 원숭이를 이용해서 원숭이가 뇌의 활동만으로 기계를 조작하게끔 하는. 그런 경험을 인간보다 원숭이가 먼저 했네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그때 막 붐이 일어났죠. 막 그 상용화가 될 것 같은 얘기가 했었고. 네, 그때 막 다 될 것 같은 뇌파 측정뿐만이 아니라 EEG라든지 뇌에 직접적으로 전극을 이식하지 않아도 네.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또 fMRI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을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뇌과학도 막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지식이 많이 쌓이면서 당장이라도 뭐 이게 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그것들을 컴퓨터 안에서 실현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기대감이 많이 커졌었는데 상용화는 없었었죠. 90년대. 네, 그렇죠. 거의 아직까지 없었죠. 상용화가 된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실험은 쭉 이어져 와서 나름대로 이제 2002년에 브레인 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뇌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오늘 아까 말한 무선 이 실험이 브레인게이트가 한 거죠? 그렇죠. 2012년에 뇌간 발작으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환자가 로봇 팔을 조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뇌와 로봇 팔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뇌의 신호만으로 그것들을 기계에 명령어로 전달해서 팔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팔이 움직여서 자기에게 컵을 갖다 주고 그것을 빨대로 먹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뭐 쥐 이런 실험들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 또 원숭이가 이렇게 핑퐁 게임인가? 네네. 그 아타리 폰 게임. 네, 이거를 이렇게 탁구공처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퐁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게임을 이렇게 원숭이가 막 그 생각만으로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꽤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니터를 움직이는 것도 자기 뇌를 집중해서 그것들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좀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원숭이에게 조이스틱을 줬어요. 그 조이스틱이랑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원숭이는 조이스틱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머리로만 그 게임을 계속 조정하는 다른 실험들도 있어요. 원숭이 뇌와 로봇 팔을 연결해서 생각만으로 뭐 바나나를 먹는 이런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미래 이야기 같지만 이미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뇌에 뭘 삽입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미 컴퓨터는 나왔는데 이 컴퓨터가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작아지고 빨라지느냐의 문제지. 이 기술은 이미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아주 상세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다 읽어서 타이핑도 치고 이메일도 보내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무선으로도 됐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이 멘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차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레이싱카를 운전을 했던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무선 헤드셋이 이제 뇌파 신호를 읽어서 그걸로 자동차를 조작시킨 거죠. 그런데 사실 무선으로 하다 보면 그 신호를 다 감지해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약한 신호들을 막 증폭을 시켜야지 이제 그 신호들을 잘 감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신호를 기계에게 올바르게 보내는 방법들을 머리를 집중하면서 이제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좀 고양된 감정 상태, 예를 들면 뭐 우회전을 하고자 노력할 때 머릿속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막 떠오른다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좀 뭔가 즉각적인 더 강한 신호들이 오게끔 뭐 좌회전을 할 때는 어떤 핸들의 감각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든지 뭐 속도를 막 올릴 때 막 축구장에서 막 골 넣었을 때 그런 기쁨 막 이런 거를 상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를 실제로 조작해서 이 사람이 운행을 마쳐 레이싱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상상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일종의 매칭 과정이 있긴 있었네요. 네네. 그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뇌만으로 그 자동차를 작동시켰다. 그렇죠. 우리가 조이패드를 처음 손에 쥘 때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얘는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내가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고 옆 버튼,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점프하고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음식 생각을 하면 우회전 약간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칭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만들면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었죠. 물론 이제 이게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똑똑한 분들이 거기에 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급진적인 발전을 이룰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상용화 사례를 보면 재밌긴 한데 막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건 없죠. 그래도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좀 들려드리자면 2011년에 네코밈이라고 이렇게 고양이 귀, 뇌파를 측정하는 고양이 귀가 있었어요. 그 개발이 됐는데 그게 작년에 런닝맨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막 유재석이나 이런 분들이 머리에 써가지고 너 누구 좋아하지? 하면 이게 막 돌아가. 아니 안 돼, 이게 거짓말 탐지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내는 것들이 이제 이미 상용화 됐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스타워즈를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스타워즈에 보셨나요? 안 보셨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이제 이런 거기에 이제 그 제다이들이 그 훈련을 하거든요. 정신력 훈련을. 그래서 공을 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떠올리게 해요. 정신 집중해서.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걸 하는 거죠. 제다이 트레이너, 스타워즈 트레이너 해가지고 그 뇌파로 내가 공을 띄우는 훈련을 하는. 이게 엄청 팔렸대요. 미국에서는. 이거는 제가 많이 그 사례를 접한 것 같아요. 정신마비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게끔 그런 헤드셋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이제 스타워즈 매니아들은 아마 버럭할겠죠. 아니 지금 우리 제다이 되려고 훈련한 거라고 이러면서 제다이의 포스를 지금 그러니까 이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키보드를 두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가상세계에서 제다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2009년의 일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인 거예요. 10년도 더 전에 이미 이런 뇌파를 가지고 공을 띄우는 게임이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재밌는 사례가 스마트 브레인 게임이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예요. 조이패드 같은 개념의 인터페이스인데 뇌파로 조이패드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뭐 닌텐도 스위치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5 막 이 정도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플레이스테이션 1하고 2 엑스박스도 엑스박스 상용품 아니고 옛날 엑스박스 지금 개념이 없으시겠지만 되게 오래전 게임기예요. 오락실에 철권 1, 2 있던 시절 그때 막 이게 막 박스 같은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가 돌아다니던 시절에 게임기에 조이패드를 뇌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 쓰고 이제 생각으로 버튼을 조작하는 건데 그때 막 방향을 조절하고 이렇게까지 못하고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타이핑하는 단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것들이 실용화됐을 때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겠죠. 가장 예측이 되는 거는 마케팅 방면에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뇌를 다 읽을 수 있다면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사실 이게 뭐 마케팅 할 때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 뭐 선호 조사를 한다든지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의 그 대답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정보를 숨기거나 또 실제로 본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뇌의 정보만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어떤 상품을 봤을 때 그 사용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집해서 아, 이 상품에 대한 반응이 어떻구나 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좀 상상을 해보면 진열대를 다 돌아다니는 쇼핑객의 뭐 머리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고 해보세요. 감각 센서나 뇌파 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하면은 뭐 시선이 어디에서 머무르는지 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뇌파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읽어서 성공할 만한 상품 아니면 진열 방식 아니면 어떤 광고에 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의 회원 가입 단계에서 그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배경 화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배경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치를 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행 사이트다. 그럼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할 때 그 배경 화면이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쪽엔 바다가 있고 여긴 산이 있고 여긴 색감이 있고 그래서 어느 색감과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정보를 계속 수집해 놓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여행지는 여기입니다 하고 딱 처음에 등장하는 거지. 지금 제가 여행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건 뭐 성인 사이트도 저는 지금 처음에 떠오르는 건 성인 사이트였는데 여러 가지 이성의 모습들이 쫙 이렇게 회원 사이트에 내가 이제 클릭하는 거 옆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막 계속 옷도 바뀌고 뭐 연령대도 바뀌고 이러면서 인종도 바뀌고 이러면서 내가 어디를 보느냐 계속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뒤는. 그래서 딱 끝나고 당신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은 이겁니다. 빨리 미래가 되면 좋겠어요. 벌써 기대가 두근두근하네요. 또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집중을 유지시켜주게끔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할 때 뭐 알람을 준다든지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는 패턴을 연구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건 지금 낮은 수준에서 상용화가 된 게 있어요. IQ 160인가? 하여튼 뭐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실제로 증명이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언제가 제일 좋다.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너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알람을 울려줄 수 있는. 이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지면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등장을 했죠. 한국에서 팔고 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뉴로 피드백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미 또 많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뇌파계를 측정을 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뇌파 같은 것들을 감지해내는 거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의 뇌파를 감지를 해서 좀 건강한 뇌파로 바꿀 수 있도록 훈련하는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뇌를 어떤 식으로 계속 다른 생각으로 집중하게끔 해서 뇌파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치료 기법. 제가 다른 어떤 사례에서도 봤는데 이 사람이 만성 통증,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이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fMRI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뇌가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 부위가 마치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 이 고통의 신호를 주고받는 뉴런들이 있잖아요. 그 뉴런의 모니터상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 바라보면서 그 신호를 끄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고통을 계속 느끼면 느낄수록 그 뉴런의 신호는 더 강해져서 그러니까 더 작은 자극에도 그게 고통을 더 많이 느끼게끔 점점 더 고통이 늘어나게끔 우리 뇌는 그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뉴런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도록 다른 생각들을 한다거나 그 뉴런이 불이 꺼지는 상상을 한다거나 그것도 사실은 뇌의 활동인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가는 그런 치료 기법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무선으로 뇌파를 측정해서 그렇게 가능해진다면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뇌 훈련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게 이제 게임처럼 좀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은 그
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실제로 우울하지 않을 때 스스로 우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너의 지금 우울함은 실제로 뇌파가 우울함을 느끼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지속되면 실제로 우울해질 수 있어라는 경고를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란 정신이 내가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프지 않은 것을 아프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수렁에서.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약간 좀 강한 미래, 더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종의 그 수돗물의 불소처럼 네. 뇌파에 영향을 주는 건강한 우울함에 빠지지 않는 그 우울함을 제거하는 뇌파를 깔아놓는 거야, 공기 중에.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실제로 그 프로작이라는 약물이 있잖아요. 항우울증 치료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인데 그것들을 미국에서도 뭐 수돗물에 타자 이런 깔아놓는 거죠, 공기 중에. 와이파이처럼. 아무 데서 와이파이를 잡는 것처럼 깔려있는 거야. 가면 행복한 거야, 그냥 길을 다니면. 이제. 세 번째 생각은, 그 미국의 이제 군사 이런 기술을 개발한 다로파라는 데서 그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군인들의 PTSD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주는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 군인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버튼을 누르면 그 기억이 지워지는 거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뇌가 이제 빛이 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광전자 그렇죠. 기술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 물론 이제 그게 나아가서는 이 군인들이 고통 없이 이런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지만 어쨌건 처음에 명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뭐 지원님의 생각으로 많은 것들이 떠오르네요. 지원님의 이런,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좀 떠오르셨길 바라는데 혹시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AI가 생활 패턴이나 뭐 식생활, 오늘 뭐 먹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뭐 먹고 몇 시에 일어나고 뇌파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너의 기분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너의 기분을 예측해서 너는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니까 뭐 비타민 뭐 B를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딱 듣고 느낌은 옛날에 바이오리듬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풀어나간 유사과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것도 최근 일인가요? 네네.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나왔던 이런 물론 뭐 유사과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것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과학과 만나면서 되게 재밌는 결과를 막 낳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아주 예전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실체가 있는 병이라고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네, 특히나 우울증을 넘어서서 이런 조현병 같은 건 귀신 들렸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병에 대해서 그것들을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것들이 전에는 그 실제가 부정되는 것들이 이렇게 실제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비과학적인 영역들을 오히려 더 끌어들이면서 발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유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안 보셨죠?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공포영화로 데뷔해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된 감독이 그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 근데 이 유전이라는 영화에서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귀신 들린 집안이. 어머니도 악마에 들렸고, 걔가 이제 딸도 악마에 들렸고, 그런데 그 외부적 해석으로는 어머니는 조현병으로 조현병 걸렸고 뭐 아버지는 무슨 병에 걸렸고,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집안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정신병에 걸린 현상을 그렇게 지금 이런 공포스럽게 메타포로 해석했다고도 가능하고, 반대로 이 정신병으로만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악마가 실제로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그래서 이게 재밌는 영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정신병의 문제들이, 미신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좀 과학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지 귀신의 장난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의 장난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떠올리는 게 폴터가이스트잖아요. 외국 사람들 누군가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떠다니고 막 갑자기 깨지고 막 이런 귀신의 장난. 오늘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군인의 기억을 지우는 방식,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고 기억을 왜곡하는 까지도 가능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꿈을 이용하는 거 말고 뇌파를 이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는 뭐 공각기동대나 매트릭스 뭐 그런 데서 등장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